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친윤 반윤 구도가 말이 되나? 몇몇 언론이 이번 주 지난주에요. 천하람이가 급상승하고 있다. 또 한두 조사에서는 천하람이가 안철수를 이기는 조사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가장 정확한 고성국 TV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그 조사는 그런 면에서 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거를 친윤 대 반윤이라고 하는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류근일 선생의 칼럼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을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못하느냐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웃기지도 않는 도전에 직면했다. 주사파의 난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둥지에 들어온 이준석 천하람 뻐꾸기들 때문이다. 뻐꾸기들은 좌우 양쪽 말들을 적당히 섞어찌게 짜집기 한 절충론을 펼치곤 하는데 양다리 걸치는 수사다. 그리고 그들은 역선택의 호재가 되고 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집문서, 사당, 족보 몽땅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답하라. 자유정신에 투철한 책임당원들의 선택인가? 국민의힘을 보쌈해 가려는 외부 세력의 역선택인가? 언론이 은근히 띄워주는 이준석 천하람의 난을 언제까지 되풀이 겪어야 하는가? 이런 취지의 류근일 선생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친윤과 반윤,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구도로 진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전대 구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권당의 당대표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자들이 반윤을 표방하면서 대립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반윤은 종북 주사파 세력입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이나 그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당권을 다시 한번 탈취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우리 70여 년의 정당사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권을 잡은 주류가 있으면 그 당권을 잡은 주류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다음 차기 당권을 노리는 비주류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반주류는 없었어요. 왜? 반주류는 당을 함께하면 안 되는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따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친윤이 있다면 비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 모든 당원들한테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건 비윤입니다. 반윤이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윤석열 정부를 집권당으로 하면서 집권 세력으로 하면서 집권당 여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견이 있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윤석열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종북 주사파 세력한테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에 가야지. 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합니까?
반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저대로 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자들이 반명은 아니에요. 언론은 자꾸 반명이라고 쓰는데 비명이죠. 비명.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세력에 대항하는 비이재명 세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반명 세력이 있다면 갈라서야죠. 좌파들도.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친윤 대 반윤 구도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이런 식의 보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 자들이 진짜로 반윤이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다.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유승민이가 그 뒤에 있는 김종인 따위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 번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으로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자들은 끊임없이 반윤석열을 해왔어요. 왜?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윤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이가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려고 한 자지 어떻게 이걸 단순히 이견이 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움직인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이 그 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인이 유승민이 이준석이는 아예 대놓고 지금 이 천하람이나 이 머시기들을 데리고서 지금 마치 지 선거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 자들이 그러면 단순히 반윤일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자유우파 전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한테도 반대하고 황교안 대표한테도 반대하는 반안, 반황 세력이에요.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 때 이자들이 이준석이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했습니까? 당선시키려고 했습니까? 자, 이자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이 안철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이 이준석이 이자가 어찌어찌해서 좌파들의 역선택을 받아가지고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논의에 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취했던 입장이 뭡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0.73%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단일화 안 했으면 이준석이 말대로 단일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반윤석열일 뿐만 아니라 반안철수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황교안과는 어떤 관계냐? 이자가 대표로 있을 때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이준석 똘마니들이 황교안이 제기했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TV토론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했을 때 그때 당대표였던 이 이준석이가 황교안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천하람이 이자는
그 뒤에 있는 유승민이 김종인이 이자는 반 윤석열이기도 하고 반 안철수이기도 하고 반 황교안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세력을 과시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말 황당한 것은 여러 조사를 보면 특히 결선으로 갈 경우에 김기현, 천하람이 결선으로 간다고 치고 그럴 때 안철수 지지표는 어떻게 이동할까? 천하람으로 대거 이동하는 겁니다. 황교안 지지표는 일부지만 천하람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돼요. 아니 여러분, 안철수 지지자 여러분, 황교안 지지자 여러분, 이 천하람이가 이준석이의 아바타, 유승민, 김정인이의 이 아바타라고 하는 걸 모르세요? 안다면 어떻게 그런 표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고 대놓고 황교안 대표를 반대했던 이자들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자들한테 표를 줍니까? 결선에서. 황교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자들한테 표를 주냐고요. 결선에서. 뭐 좀 정확하게 알고 투표를 해야지. 적어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상대방 후보가 어떤 관계인지 정도는 알고 투표 행동을 해야지. 지금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반 윤석열 세력을 척결해야 됩니다. 반 박근혜 세력을 척결하듯이 반 윤석열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반 자유우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단 한 자리라도 주어서는 안 돼요. 아유 뭐 최고위원이 5자리나 되니까 그중에 한 자리 정도는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대한 뚝이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이준석이 쫓아낼 때 마지막 그 이준석 똘마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친윤과 비윤은 있을 수 있으나 반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척결하고 쫓아내서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에 보내는 것이 맞다. 주류와 비주류는 있지만 반주류는 없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인식하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치가 말이죠. 어쩌다가 이게 극단적 팬덤에 휘둘려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극단적 팬덤에 휘둘리는 것, 이것은 2500년 전에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플라톤이 가장 경계했던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정치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정치는 철인 정치다. 현명한 사람 또는 신과 같은 완벽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정치다 그랬어요. 철인 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정치는 귀족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현명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다스리는 정치가 그 다음으로 좋다 그랬습니다. 귀족 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정치가 민주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다스리는 정치가 그 다음으로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정치도 있죠. 나쁜 정치, 위험한 정치. 첫 번째는 독재자 혼자서 다스리는 정치가 나쁜 정치라고 그랬어요. 타이러니, 나쁜 정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정치는 나쁜 놈 몇 놈이 과점적으로 다스리는 과도 정치가 그 다음으로도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최악의 나쁜 정치는 뭐냐? 최악의 나쁜 정치는 무식하고 우매한 군중이 군중 심리로 나라를 휘두르는 것이 가장 나쁜 정치다 그랬어요. 그게 중우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중우 정치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우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 모택동의 홍위병입니다. 서너 살부터 7, 8살짜리 뭘 안다고 이것들이 빨간 완장 차고 오로지 손에 든 거는 마치 이 성경과 같은 요만큼 빨간 모택동 오록 들고, 그리고는 이 손에는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망치를 들고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지것들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때려 부쉈어요. 이런 게 중우 정치예요. 히틀러의 유겐트, 그거 다 서너 살짜리 소년단들 모아가지고서 히틀러 독재의 선봉대 앞잡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종북주사파 좌파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진 붙여놓은 인형에 초등학생 애들들어 활 쏘라 그러고 몽둥이 질 하라 그러고 그걸 뒤에서 시시덕거리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우 정치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 이재명이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개딸들 때문에 중우 정치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는 자들이 이 개딸들의 이 중우 정치적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개딸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무기명이기 때문에 추정되는, 의심되는 한 국회의원한테 수박이라고, 이거 저 개딸들이 우리 자유파를 모욕하고 조롱할 때 쓰는 말이고, 또 자기들 안에 의심스러운 이른바 자유파 간첩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 수박입니다. 겉은 파랗고 자기들 색깔처럼, 안은 국민의힘 색깔 빨갛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박으로 의심되는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티즌 이 개딸 A라는 자가 000 의원이 겁주네요. 무섭게 하면서 그 의원한테 이번에 수박 인증 제대로 했네요 라고 보내자, 이 의원이 나는 부표 던졌으니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나는 부표 던졌다고 납작 엎드리면서, 그런데 가만히 자꾸 협박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랬어요. 또 다른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수박으로 추정되는 이 의원들한테는 이러 하니까 밝혀라, 입장 밝혀라 하니까 저는 부표 던졌어요. 또 이런 답변이 와요. 이거야말로 홍위병들이 집단 난동을 부려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자들한테 가서 너 사상 좀 이상하다, 사상 검증하고 휘둘리면 두들겨 패고 창밖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던 그 홍위병 난동을 SNS 언어라는 이 또 다른 폭력 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 홍위병 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면서, SNS의 문자 폭력도 폭력이라면서. 그럼 이 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 폭력을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왜 폭력을 방치해야 됩니까? 당장 뭐 제가 저 종북 주사파 의원들을 제가 뭐 보호할 일은 없지만, 당장 이 한심한 이 종북 좌파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그 개딸들의 그 폭력 앞에.
꼭 몽둥이 들고 사무실 들어가야 폭력입니까? 전화질해도 폭력이고 문자질해도 폭력이지. 협박하고 겁주면. 개딸들이 지금 지그들 이 좌파 커뮤니티를 다 점령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사이트도 다 점령을 했어요. 30여 명 이탈자 알아서 자수하라. 어차피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니 배신자들 미리미리 색출하자. 수박즙을 짤 때가 왔다. 이래도 수박들을 안고 갈 건가. 이런 글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이 쫄자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너네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야단치는 자도 없고 항의하는 자도 없고 꾸짖는 자도 없어. 자, 그러면 자, 종북 주사파 뭐 이재명 개딸들은 그렇다 칩시다. 뭐 저러다 저것들끼리 망하겠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자,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유파는 안 그래요? 우리는 혹시 팬덤에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북 주사파 좌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자유파는 그 기본이 개인이기 때문에. 존엄한 개인들이 기본이고 출발인 자유주의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고 행동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 그래도 종북 주사파 또 이재명 개딸들과 같은 그런 중어정치적 난동을 부리라고 그래도 사실은 잘 못 부려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도 그런 매우 부정적인 팬덤적 경향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치가 극소수 팬덤에 휘둘리게 되면 그야말로 홍위병 난동과 같은 이 폭력 사태, 언어의 폭력과 문자의 폭력,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 직접적 폭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인데, 명백한 범죄 행위들인데, 더구나 집단이 한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가하는 매우 악질적인 폭력인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사법은 이 상황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하고만 있는가? 고소고발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사할 수 없는 것인가?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얻어맞고 있는 피해자가 112 신고 안 하면 경찰은 그냥 가도 되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문제를 좀 환기시킵니다. 정치판에 횡행하는 이 홍위병 난동 수준의 언어폭력, 문자폭력, 집단적 폭력, 이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를 이미 넘었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폭은, 양아치는 건설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폭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폭도 있다. 문자폭력도 있고 전폭도 있다. 전화폭력도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녕 역사에서 이승만을 지우려는 것인가? 이 사진인데요. 이 3.1절 기념식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가 주관합니다. 행안부가. 이 사진에 보면 맨 앞면에 여기 김구 또 여기 도산 안창호 이제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3.1절 기념식 뒷면에 이제 그 배경이죠. 그런데 이 11명의 사진, 11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제 배경 그림을 놓고 이제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는데, 이 행안부가 주관한 이 11명의 그 독립운동가 그 배경 그림에는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이회영 선생, 박은식 선생, 안중근 의사, 김규식, 민영환, 신채호, 윤봉길 의사 등의 11명의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다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얼굴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건국으로만 의미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건국으로만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니라 독립운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가장 앞선 선각자이면서 그 치열한 이 제국주의 패권전쟁 하에서 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위한 외교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분이고, 그 공로와 그 역량을 당대의 모든 애국지사들이 다 인정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분이에요.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독립운동의 사령부 아닙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독립운동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 3.1운동의 결과 태어났던 것이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을 삭제한 이 배경 그림을 걸어놓고 3.1운동 기념식을 한 겁니다. 실수라면 용납할 수 없는 실수고요. 의도라면 더욱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죠. 이제 보훈부로 격상될 겁니다만, 3.1운동을 맞아 독립운동가 15명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3.1절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안부 행사에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빠진 거예요. 행안부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배제한 건 아니다 라고 했으나,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의도적으로 이승만 지우기를 해왔던 그 경과를, 그 경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다른 의도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가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 때 서울 도심에 10명의 독립운동가 초상을 내걸면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서 제외했어요.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 사진을 배제했어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승만을 지우고 싶은 거죠.
2021년에 문재인이는 또 하와이를 갔습니다. 가서 독립운동 유공자들에게 건국원장을 추수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도 이승만 대통령을 딱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갑니다. 하와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곳이고 하와이 교민들은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모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가서 이승만이라는 이름 석자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행사를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승만을 인정하면 김일성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45년, 48년 사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이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간에 제1차 이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이 해방전후사에서 김일성이가 적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냥 미군의 괴뢰정부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자들의 역사인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김일성이를 역사에 적통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김일성이를 독립운동가의 그림에 갖다 넣을 수는 없으니 대놓고 지들끼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빼는 거예요. 이승만을 지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부정하고 지워야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독립운동에서의 적통이 인정되고 부각되는 거니까. 이게 좌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죽일 듯이 죽이는 거예요. 막 목숨 걸고 이승만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종북 주사파 세력의 역사인식이고 종북 주사파 세력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의 이 책동에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윤석열 정부, 우리 자유파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자유파 정부에서 치러진 첫 번째 3.1운동 기념식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좌파들이나 할 법한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가 다시 재현됩니까? 실수라면 엄중하게 문책해야 되고 의도가 있다면 수사해야 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빠진 건 아쉽다. 훈격으로 보나, 훈장의 급, 훈장의 격으로 보나,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위상으로 보나, 독립운동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행안부의 일이니까 보훈처장 박민식이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갔더니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뒤늦게라도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잡아주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3월 3일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고성국 TV의 입장, 전당대회와 관련된 고성국 TV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논쟁을 벌이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는 고 박사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계속 올려주셨고, 또 제가 3월 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후 한 달 가까이 계속 그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자유파 시민들과 우리 아미고 회원들을 만나왔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도 박사님 누구를 지지하면 됩니까? 누굴 찍으면 됩니까? 박사님 입장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셨습니다. 뭐 사실 저는 한편으로 정말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뭐 고 박사가 누구를 하라 그러건 나는 지지할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사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참고 의견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고성우 TV가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갖고 있는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쟁에는 목표가 있고요. 전투에는 그 전투 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와 전투 지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려면 그 전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 개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딱 하나. 이 전쟁의 목표는 이거다. 누구나가 다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목표가 딱 하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 우리 자유파 동지들이 견지하고 공유해야 될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는 딱 하나다. 그것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이 이들이 부식해 놓은 반자유우파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는 바로 그거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가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 안철수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 황교안을 당대표라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지지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든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는 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언제 좌파들과 내통할지 모르는 또 지금도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따위들이 부식해 놓은 국민의힘 내의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척결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목표는 딱 하나. 이미 좌파들과 내통해온 또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리고 언제 다시 좌파들과 내통해서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집단들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척결하고 축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당헌 당규가 규정한 전당대회 룰이라고 하는 이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당대회의 이 룰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룰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 경우에 1차 과반이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룰이에요. 두 번째 룰은 최고위원을 뽑는데 1인 2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자, 이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반이 되건 안 되건 1차에서 종다수,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을 대표로 그냥 뽑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6%로 당대표 되는 사람도 있고, 어슷비슷한 여러 사람의 경쟁자가 나올 때는 심지어는 33% 가지고서도 당대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찍지 않은 나머지 65%가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결선으로 가면 어쨌든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가 쉽죠. 그렇지만 결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4명이 경쟁하다가 1, 2등 2명이 결선으로 가서 3, 4등이 떨어졌어요. 3, 4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또는 3, 4등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는 했는데 나는 여전히 3등이야, 나는 여전히 4등 후보야 라고 다른 걸 써내서 무효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가도 1등이 꼭 과반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1차 과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차 과반은 유권자, 책임당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다수의 표가 결집이 돼서 이론의 여지 없이 과반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과반입니다. 이때 정치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과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차 결선으로까지 가면 이거는 억지로 쥐어짜서 과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밀어넣기로 해서 과반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억지스럽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어쨌든 당원 과반 이상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도입된 것이긴 하나, 이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과반을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쥐어짜기 과반, 부자연스러운 과반이에요. 그래서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의 총의를 압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결선까지 가는 쥐어짜기 과반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자발적 표결집으로 만들어내는 1차 과반이야말로 최선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선책으로 도입한 결선 투표가 자칫 잘못하면 3, 4등 후보들과 2등 후보 간에 정쟁적 야합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당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원의 총의가 이론의 여지 없이 압도적으로 확인이 돼서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가
정치적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면서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쥐어짜기식의 결선 과반이 아니라 당원의 총의가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집중되는 1차 과반이 더 중요하고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 1차에서 끝낼 거냐, 2차까지 갈 거냐, 2차에 갈 경우에 합정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게 흥미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 중계식의, 경마 중계식의 흥미주 언론들의 관심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보기 좋게 비웃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습게 보지 마라. 국민의힘 84만의 책임당원들은 어떤 언론인, 어떤 평론가, 어떤 비평가들보다도 성숙된 정치의식과 전략적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1차 과반으로 멋있게 전당대회가 끝날 때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룰과 관련된 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최고위원 4명을 뽑는데 1인 2표로 뽑습니다. 제가 이번 전대에서 척결하고 축출해야 될 이 암세포 같은 위험한 세력은 이 룰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당대표 하나, 최고위원회는 1인 2표를 염두에 둔 2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딱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험한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 후보들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무슨 돌풍이니 뭐 선전이니 하면서 10% 내외의 여론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허구한 날 잔머리로 이런 정략적 계산이나 하는 저 위험한 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런 접근이 있을 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주류가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저 위험한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세력 둘한테 휘둘린 꼴이 돼버렸어요. 6명이나 나와가지고 표가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후보 간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뭡니까?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 암덩어리 같은 저들이 지도부에 아예 범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축출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4명을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1인 2표제 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명을 누구로 선정할 거냐.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는 이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저 암덩어리 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주류 친자유주의 친윤석열 대통령 후보들 중에 등위라고 하는 것이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론조사 하나만 보더라도 대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선 4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앞선 4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이 앞선 4사람이 누구누구라고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표를
사표 없이 이 4명에 집중해서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암덩어리 둘을 선거를 통해서 축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명의 친자유주의 후보, 친윤석열 후보들 중에 하위로 처진 두 후보에게 사실은 상황이 이러하므로 자발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 두 사람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께 지금 사태가 이러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축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사적 인연을 넘어서 개인적 호오를 넘어서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앞서 있는 주류 후보 4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자, 이번 전대의 유일 목표, 그리고 결선 투표로 가서 밀어내기 쥐어짜기식 다수가 과반이 아니라 1차 과반으로 멋있게 끝내자고 하는 말씀, 그리고 최고위원 8명 중에 절대 지도부에 진입시켜서는 안 될 둘 빼고 나머지 6 중에 4명으로 압축해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거 당 주류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 최종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이 문제를 정리해 주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입장 발표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아미고 회원들, 만만 회원들, 그리고 고성구TV의 후원자들과 고성구TV를 걱정해 주시는 자유파의 선배, 원로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워낙 치열하게 진행됐던 전대라서 그런지 저희 고성구TV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각 캠프에서도 관심을 전해 오셨어요. 또 김기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황교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저나 고성범 본부장이나 우리 방송국에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분에 넘치는 관심을 받게 된 데 따른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고성구TV를 대표해서 진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크게 이제 2가지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요, 고 박사가 약속하지 않았냐, 3월 3일 입장 발표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야지. 그게 고 박사답지 않냐. 약속했으니 지켜라. 이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개진하셨습니다. 사실 기질적으로도 저는 이게 맞습니다. 뭐 제가 언제 애들로 가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냥 직진해왔죠. 좌파와 투쟁하면서 전 단 한 번도 둘러가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시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셨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성국 TV는 그리고 고 박사는 자유우파 정론 방송으로서 자유우파 전체를 대표하는 방송이다. 자유우파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당대회의 특정 후보, 그게 누구든 특정 후보 지지를 표방해서 한 정파 또는 특정인에 매몰되는 방송으로 전락하려고 하는가? 지난 5년간 고성국 TV를 지켜보고 지원하고 지지해 온 입장에서는 고성국 TV가 그런 특정인 지지방송, 특정 세력 지지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원로 선배님들이 많이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뭐냐면 이번 전대가 처음부터 원튼 원치 않든 많이 얼룩졌고 갈등이 첨예화돼서 앙금이 많이 쌓여버렸다. 누가 대표가 되건 이 전대 과정에서 쌓인 앙금과 상처를 대표가 직접 풀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대보다 전대 이후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대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향해서 자유파 대통합과 대단결을 도모하고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전대 과정이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진행되는 바람에 누가 대표가 되건 그걸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졌다. 그게 걱정이다. 그 갈등의 상처, 후유증, 가라앉아 있는 앙금, 이걸 털어내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텐데 고성국 TV가 바로 그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 후보를 거명 지지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런 주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심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시간은 다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저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 박사님이 황교안 대표를 공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그런데 박사님이 누구든 거명 지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를 끝까지 지지하고 황교안 대표를 전대에서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박사님은 고성국 TV는 그 이유까지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인 지지 선언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주최한 총선 승리 전략 토크쇼에 축사를 한 직후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한 분이 당연히 열렬한 안철수 후보 지지자죠. 이분이 제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면서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하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축사 너무 좋았습니다. 저 정말 안철수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그런데 3월 3일 입장 표명은, 특정인을 거명하는 입장 표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유가 뭔가요? 여쭤봤어요. 전대 이후 총선, 그리고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2027년 대선 승리까지 고선거 TV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 소란스러운 이 행사 현장에서 짧게 주고받은 답변 대화였습니다만,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까지 고민하고, 또 그저께 3월 1일 저희 고선거 TV 개국 5주년 축하 행사 뒤풀이를 전국에서 올라온 모이신 우리 본부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3월 3일 입장 표명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특정인을 거명 지지하는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성국 TV 또 고성국의 특정인 거명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전대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유일 목표는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이 부식해놓은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을 완전히 제거 축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전대 룰의 두 가지 특성, 결선투표 도입, 1인 2표제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쥐어짜기 과반이 아니라 1차 과반으로 흔쾌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4명의 최고위원을 확실하게 자유주의 세력, 친윤석열 세력에서 구성을 하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이 내보낸 2명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6명 중에 앞선 4명에게 표를 모아 줄 수밖에 없다. 1차 과반으로 끝내고 4명의 주류를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고 그것이 어떤 선택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 다 아는 얘기라도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고성국 TV의 이후의 행보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대를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유권자로서 이러한 이 목표,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을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고성국 TV는 전대를 넘어 2024년 총선 승리, 2026년 지방선거 완승, 압승, 그리고 202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날까지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거나 매몰되지 않고 자유파 전체의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